자, 어느덧 3강으로 들어왔네요. 자, 1, 2, 3강까지는 서론 부분이다. 그러니까 서론의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4강부터가 본 게임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경제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경제학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질문이 경제 문제가 뭡니까? 얘기를 했더니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할 수단인 자원의 희소성, 자원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건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요 얘기죠. 경제학은 이 물질, 자원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아껴서 잘 쓸 것이냐. 최대한 욕구를 충족하게끔 어떻게 잘 쓸 거냐. 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희소한 자원, 유한한 자원을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즉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알았네요. 그럼 이렇게 선택, 자원 배분해야 될 문제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폴 A 사무엘슨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what, how much,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생산에 관한 문제고, 포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요거는 분배에 관한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셨고, 이렇게 선택할 기준으로 고려할 비용이 기회비용이다.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즉 경제 활동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산, 분배, 소비. 요걸 이제 모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거시경제가 하면 특히나 볼 건데 그런 정의를 내리고 동양과 서양의 경제 간의 차이를 어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 건 이제 소소한 부분이라면 이게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 문제와 관련한 걸 주로 다뤘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탄생한 학문이 경제학이니까 3강에서는 조금 엄밀하게 경제학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고요. 근데 이제 로빈슨 정의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경제학의 종류를 구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미시거시에서 이제 이 강의는 전반적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모든 경제학 강의가 보통은 그렇듯이 나누어 갈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이 세상을 분석할 때, 살펴볼 때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볼 때 등고선이 들어가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보듯이 그거를 축소해서 경제적인 모양을 축소해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모형을 한번 볼 겁니다. 경제 순환 모형이라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세 가지를 보고 서론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3강 문제를 푼 다음에 4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시경제학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제 목차가 나오죠. 경제학 정의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셜하고 로빈슨 두 개 가지고 할 거고요. 경제학의 구분을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그다음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래서 4강부터는 당분간은 미시경제학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시경제학 끝나면 마지막까지 이제 거시경제학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마지막에 이제 단순한 경제 순환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3강의 포인트입니다. 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너무 유명한 우리가 뭐 포레이 사무엘슨도 있지만 그 이전 분이죠.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 뭐 이렇게 되는 분인데 마셜, 알프레드 마셜도 괜찮고요. 알프리드 마셜, 뭐 발음의 문제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셜입니다. 마셜이 경제학을 정의할 때 뭐 생활상에 종사하는 하여튼 인간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별 얘기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있어요. 복지가 뭡니까? 웰페어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이 물질 획득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경제학의 범위는 물질에 한정시켜 놨고 복지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을 정의 내릴 때 여러분 뭐 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질, 복지. 물론 당연히 인간이죠. 주체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복지, 물질.
복제하려면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뭐 음식도 먹고 냉장고도 사고 할 건인데 어쨌든 그 물질에다가 맞췄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은 물질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샬의 정의는 이걸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의가 못마땅한 분이 있어. 너무 좁다 이런 얘기야. 범위가 좁아서. 그래서 이 라이오널 로빈슨이라는 분이 경제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정된 자원 있죠? 그 다음에 무한한 욕구. 요 사이가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요걸 연구하는 겁니다. 요 당연히 인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빈슨의 정의가 우리가 1, 2강에서 배웠던 그걸 가지고 제대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제대로. 또 하나 특징이라 그러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추구한다. 사실. 여러분, 요게는 이제 우리가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에서 또 한 번 얘기할 건데 미리 가볍게 한번 봐보죠. 여러분, 뭐 철학적으로 보면 사실의 문제가 있고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이 가치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가치의 문제는 주관과 연관이 되고요. 사실은 객관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되죠. 주관적으로 하면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주관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 모습이 초반에 잠깐 나오고 끝에 잠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잘생겼다고 해. 근데 어떤 분은 못생겼다고 해. 이거는 가치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내리면 이 정답이 왔다 갔다 해. 누구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고 누구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고. 그러나 이 사실의 문제, 객관 판단에서는 누가 봐도 옳다, 누가 봐도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만 과학적인, 좁은 의미이긴 하지만 과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빈스라는 분은 경제학은 과학이어야 되죠. 그래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 뭐뭐다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자, 이러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 경험적 분석, 귀납 분석인데요. 선험적 분석, 연역 분석, 이 둘 다 필요하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그러니까 사후적이란 말은 좀 그렇다. 여러분이 경험이란 말은 다 내가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선험은 경험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경험 이전이란 얘기야. 경험해 보기 이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납은 말 그대로 경험이고 연역은 선험인데 이 연역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별로 어렵지. 현대 학문은 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아주 조금 거칠게 설명하면 여기에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여기에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까, 끓고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귀납적, 경험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건 가서 만져보는 거야. 뚜껑을 열고 확인해 보는 거야. 가서 10m를 걸어가서. 그러면 선험적, 연역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보는 거야. 자, 물이 끓으면 이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겠지. 수증기가 나오겠지. 근데 수증기가 안 나오는 이것도 물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야. 논리적으로만 분석해 보는 거야. 사실은 그거 두 가지 다가 필요해요. 학문은 이 귀납, 즉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건 관찰하고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생각하는 거야. 분석해 보는 게 연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은 당연히 과학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빈슨의 정의에서 우리가 마샬의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복지와 물질이었다면 로빈슨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구, 사실, 귀납과 연역.
요렇게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정의가 돼 있고, 현대경제학은 당연히 이런 정의에, 이런 방법론에 상당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쨌든 자, 로빈슨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데는 마샬의 정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이 비판을 합니다. 마샬의 경제학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마샬은 물질만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경제학 범위가 좁다. 아니, 서비스도 있지 않냐. 제가 그래서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화와 서비스, 물론 이제 이 재화가 물질,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뭐 상담 서비스, 뭐 마사지 서비스 이런 거죠. 이런 거 물질은 존재하잖아. 여기까지 포함해야 된다. 근데 마샬 형님, 당신은 이 재화, 즉 물질에만 너무 국한시켰다. 비물질적인 것도 있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 자원의 범위를 재화와 서비스, 물질과 비물질로 봐야 된다고 주장한 거고, 두 번째, 당신은 복지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샬이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복지라는 게 안녕하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야. 야, 잘 생각해봐. 이거는 주관적이야. 여기 이제 주관적. 첫 번째 비판이 이거예요. 두 번째, 복지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정의했지만 여러분 술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경제 활동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 걸리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그러면 경제 활동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경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를 증진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좁다. 복지가. 근데 복지의 관점에서 비판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야. 아니, 잘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누구는 100만 원 버는 게 잘 사는 거고, 누구는 1000만 원 버는 게 잘 사는 거고, 누구는 뭐 농사 짓는 게 잘 사는 거고, 복지고. 다르다라는 거죠. 주관적. 즉, 가치 판단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지 수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 주관적으로 자기 판단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니까 이게 복지입니다. 라고 합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주관이라는 건 가치라고 비판을 하면서 앞에처럼 경제학을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퀴즈 문제 하나 풀고 가죠. 경제학과 관련한 로빈스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한정된 자원, 무한한 욕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죠. 복지에 요구되는 물질의 액다. 2번이죠. 이거는 마셜이 얘기한 거고, 이 마셜의 이 얘기를 로빈스는 비판을 했죠. 자,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추구해야 된다. 경험 분석과 선언 분석을 상호 보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뭐 로빈슨의 주장의 핵심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현대 경제학의 정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경제학의 종류를 이제 나누려면 많이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이 이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실증은 조금 전에 우리가 로빈슨 얘기에서 나왔지만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규범 경제학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 얘기는 이거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면 규범 경제학은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 경제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뭐 해야 한다. 무엇이 옳다. 네. 근데 여기는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비동사에 관한 거고, 이게 여러분 뭐 have to, must, should 뭐 이런 거죠. 자, 이 로빈슨의 정의가 바로 이 실증 경제학과 관련이 돼 있죠. 왜? 로빈슨은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실증. 실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증명한다라는 게 뭐 경험 관련, 무엇은 어떠한 것이다, 무엇이다, 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문장으로 된 문제도 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주관적 가치 판단은 주관은 빼야 돼. 가치 판단은 no. 그래서 관찰한 자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위, 옳고 그름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 현실에서 얻어진 자료라는 게, 관찰한 자료라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관찰, 실험
여기는 뭐 경제학은 실험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실험이란 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경제 현상은 뭐뭐 하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이다 이런 얘기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런 얘기라면 여기에 대해서 규범 경제학이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당위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해야 한다, 어떠해야 한다, 뭐 어떠한 게 바람직하다라는 주관에 관한 문제예요. 주관. 당연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뭐는 안 된다, 도덕 판단, 윤리 판단 뭐 이런 거죠. 불공평하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치 판단입니다. 얘네들은 규범 경제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관찰 자료, 경험 자료죠. 이것이 이걸 통해서 진위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 참 거짓이라는 건 우리가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지, 규범의 문제인 거지, 주관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관찰 자료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이게 규범 경제학이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구분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4강부터는 이제 미시경제학이 쭉 이어질 겁니다. 미시경제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거시경제학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 미시는 작게 본다는 얘기고요. 거시는 매크로, 크게 본단 말이에요. 클 거자를 써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할 때 얘는 나무를 보는 거라면 거시는 숲을 보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 이제 물리학 좋아하시는 분은 이 미시경제학이 일종의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시경제학은 고전역학이다.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쪽이고요. 뭐 하이젠베르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한스닐 보어나 이런 사람들은 미시 쪽에 있는 거죠. 양자역학. 실제로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거고 뭐 원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죠. 고전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큰 세계를 다루는 게 고전역학인데 이게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무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시는 숲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개별이라는 말이 보이죠. 한 사람의 소비자, 뭐 수요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수요자. 원래 이 수요와 소비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제 크게 차이는 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요 정의 내릴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개별 생산자의 행위가 어떤지, 한 사람, 나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경제 행위, 요게 행위를 분석해서 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재밌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스예요. 이게 가격인데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거시로 가면 이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 물가. 모든 물건을 다 합해서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물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 풀 때 또 한 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자, 거시경제학은 크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자가 들어가잖아요. 국민소득, 경제 성장, 경기 변동,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고 배도 있고 뭐 물건이 다 많잖아요. 미시경제학은 요 사과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뭐 사과 모아서 사과 시장 뭐 요 정도 느낌이라면 거시경제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배, 자동차 뭐 그다음에 비행기, 냉장고 다 모든 물건 이것들의 가격 그걸 이제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 여기 물가라는 말은 거시에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 고용, 뭐 수입과 수출, 여기에 또 들어가는 환율, 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뭐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거시경제 전체적 느낌이 오시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시경제가 어렵고 거시경제가 쉽다, 조금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수학을 거의 안 쓸 건데요, 제가. 미시경제학이 조금 수학적인 냄새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부해보면 미시경제학은 간단해요. 수학을 조금만 연마하면 답이 딱 떨어지는데
거시경제학은 뭐 학파별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죠. 사실은 거시경제학이 실물경제학은 거의 거시경제학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자, 분위기만 봅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아니, 나무와 숲의 관계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전체, 거시경제죠. 이런 것들은 경제 주체, 하나들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시적 결정에 의해서 거시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를 기초로 한 거시경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 물리학도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그러니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법칙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하나로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경제학도 사실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하나의 어떤 법칙, 어떤 룰, 뭐 이런 것들로 정교하게 연결은 안 돼 있어요. 그걸 빨리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아니 여러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니까 당연히 미시경제는 거시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겠죠. 자, 이제 마지막 모형으로 들어왔는데요. 경제 모형. 여러분 이제 모형이라는 게 말을 모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모형이라는 건 실제를 하기에는 너무 커, 너무 복잡해. 그걸 이제 축약한 거죠. 모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많이 보는 거죠. 실제 시스템을 축약해서 목적에 맞게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저는 지도 같은 게 일종의 이제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고선, 계곡선, 주곡선, 강곡선 이렇게 봐서 이 산을 가보지 않고 이 산을 분석할 수 있죠. 높이가 얼마고 어디가 계곡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이걸 축소하잖아요. 이런 게 모형이에요.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경제 모형. 경제도 실제 세상에 물론 경제 현상과 국한해서 보는 거지만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순 축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화시키고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검증도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따라하는 걸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또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지도를 그린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실제 산이 있어요. 실제 산이 뭐 7,000m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가 정교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실제 산 7,000m만큼 높게 그리고 그 넓이를 다 포함시키는 거야. 서울시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 크기가 서울시만하게 그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현실성이 있는 거지. 현재 모습과 정확하게 같거든. 그러나 그런 거를 지도라고 하진 않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 반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이론화하는 것은 불필요하죠. 서울시 지도를 만들 때 서울시 크기만큼 해서 서울시에 있는 현실에 있는 모든 모습을 지도에 담는 건 이건 바보 같은 거지. 핵심적인 특징이 아니라 특징만 가지고 축약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이론화한 모형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다고 항상 이론에는. 이 질문과 답과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현실은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 시카고 학파, 약간 신자유주의 쪽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모형의 적실성은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거로 판단되는 거지 현실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형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했는가. 모형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조금 더 해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이론은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담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진 않죠. 그러나 등산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거야. 실제로 가보면 막 나무가 사라져 있고 막 산사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등산하는 게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이론, 모형, 모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현실을 예측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실에 접했을 때.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가 중요한 거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거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이, 우리는 이제 학문이라는 게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궁극의 목적이니까 이 예측이 정확할수록 훌륭한 이론이다. 훌륭한 모형이다. 그래서 막 노벨상도 주고 막 그러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이제 본질은 아니었지만, 자, 이제 경제 모형 중에, 지금 경제 모형은 이건데, 가장 현실을 단순화시킨 모형이었어요. 이걸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그래요. 경제가 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대 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물론 4대 주체라 그러면 해외 부분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 모형은 이 가계와 기업만 보는 거예요. 정부 보지 않습니다. 해외도 안 보는 거예요. 일단 가계와 기업만 갖고 흐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시장을 둘로 나눕니다. 생산물 시장.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재화 시장이다. 여기에는 재화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자, 여기는 요소 시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산을 하려면 여기에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 이게 뭐가 있었죠? 토지, 자본, 노동이죠. 토지, 자본, 노동은 재화를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요게 거래되는 시장, 생산의 3요소, 그걸 줄여서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줄여서 요소 시장이라고도 해요. 자,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자, 기업하면 여러분 생산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재화와 용역, 이 용역이라는 말은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를 생산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 그러니까 기업이 냉장고를 여기다 내다 파는 거죠. 근데 팔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의 3요소, 즉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업은 이 자원을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소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수요한다는 얘기는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인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야.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사와요. 자본을 사와요. 토지를 사와. 여러분 토지라는 게 천연자원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본이라는 게 기계, 인위적 생산수단, 그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소 비용을 지출한다는, 만약에 노동을 고용했으면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을 고용했으면 이자를 줘야 되고 토지를 고용했으면 이제 지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죠. 얘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건은 사오고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출할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자기 노동을 여기다 공급해 주고 기업이 그걸 수요해 주고 그 대신 기업은 비용을 대하는 거죠. 그 임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그러면 그게 내 소득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케이. 요 느낌이 여러분 여기서 본질입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말을 이해하면 돼요. 그걸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가게는 효용이라는 말을 이제 쓸 건데 많이 효용은 곧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소비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그럼 그 얘기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좀 있어 보이게 말한다라는 건 이제 효용을 추구한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상품을 선택하죠. 어디에서요? 생산물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서. 여기서는 수요자의 역할이죠. 그러나 생산 요소 시장은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노동과 자본, 토지 이런 걸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반대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력. 이거는 이제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 이건 이제 생산 요소 시장도 되긴 되는데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 고용한다라는 건 수요한다는 얘기죠. 수요자로 역할이 된다. 생산 요소를 고용하고 수요하는 건 기업이죠. 요소 시장. 시장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생산물 시장은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공간인데 거래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 이제 제가 별로 안 적어 놓은 게 생산물 시장은 다 아시잖아요. 상품이 거래되는 거야. 요소 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의 3요소가 거래되는 거예요. 노동, 토지, 자본. 여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기업이 되는 거고 가게가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을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보셨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할 겁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얘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자원이 희소하죠. 그럼 우리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돼. 막 쓰면 안 돼요. 그럼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방법, 그 배분하는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비현실이에요. 현실에는 이런 시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장 구조 분석에 들어갔을 때 현실의 시장을 볼 겁니다.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뭐 이런 걸 볼 건데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인 시장이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런 시장이면 자원이 가장 최적으로 배분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된 아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해 둡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생산물 시장이든 생산 요소 시장이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그러면 파레토 최적이 된다라는 거야. 파레토 최적이 뭡니까? 파레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이런 얘기요.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주체들의 만족을 희생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만족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태.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전체가 100개가 있었어요.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90개가 나눠졌어요. 그러면 B는 몇 개만 가질 수 있어요? 10개. 이거 파레토 최적입니다. 자, A가 80개를 가지면 B는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20개. 파레토 최적입니다. A가 50개를 가지면 B는 몇 개를 갖게 됩니까? 50개. 이거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러나 A가 예를 들어서 80개를 가졌어요. 근데 B가 10개를 가졌대. 이거는 파레토 최적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에 자원이라고 보면 100개를 쓸 수 있는데 A를 만들 때 80개가 들어간 거예요. B를 만들 때 10개가 들어간 거야. 그럼 총 90개가 들어갔죠. 10개의 자원은 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유휴시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디서 일 못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 너무 안타깝죠. 이게 그 노동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회에 희소한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최적으로 쓰고 있다. 최적으로 쓰고 뭐 잘못 쓰는 것도 없고. 그런데 파레토 그러니까 만약에 B의 10인 상태를 늘리려면 방법이 없는 거야. A 거를 가지고 와야 돼. A를 80개로 만들고 그러면 B가 20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B 거를 가져오는 그 바로 이거예요. 다른 주체들에 희생하지 않고 즉 A가 10개를 희생했죠. 어느 누구의 만족도 더 이상 그러니까 A가 10개를 희생하니까 그 희생분을 B가 받아서 20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공평성하고는 상관없어요. 형평성. 50대 50. 이게 파레토, 요것만 파레토 최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자발적 교환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4강에 가면 이런 얘기를 툭툭 제가 던져 드리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가 파레토 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했다. 사회적으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최적으로 자원 배분을 딱 해서 가장 극대로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런 말 만나면 아이고 막 이런 느낌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군 아는 만큼 만약에 20%만 이해해서 오케이 20%만 이해하세요. 뒤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정교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죠. 납득이 됩니다. 자, 이제 퀴즈 문제 마지막. 경제학과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아이고 뭐 얘기할 필요 없이 1번이네요. 목적 합리성이 아니죠. 수단 합리성 이렇게 고쳐야 돼요. 미시경제학은 개별 소비자 생산자 행위를 분석합니다. 거시경제학은 국민 소득, 경제 성장 큰 거죠. 경기 변동, 물가, 뭐 환율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실증 경제학이네요. 실증 경제학은 사실을 추구하는 거죠. 뭐뭐 하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다 이런 거죠.
현실에서 얻은 자료로 주인이 판별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관찰한 자료로부터 맞는 표현이죠.